오늘은 사실 이제 뉴로게이저라는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늘 여러분들 곁에서 있었는데도 뉴로게이저가 10년 넘었습니다 하면, 벌써 언제 설립됐는데요? 하고 놀라시는데,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뉴로게이저가 한 일들을 마치 대표인 제가 선전하는 것 같고, 또 이거 자랑질 하는 건가? 그냥 우리 그대로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봤을 때 제가 올 1년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뇌를 자신의 문제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공부해야 할 대상, 아니면은, 뇌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다 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뇌를 좀 알아야지 내가 그래도 뭐 지식적으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 나의 뇌가 어떻고, 나의 자식의 뇌가 어떻고, 나의 부모의 뇌가 어떻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뇌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시작 전에도 장래혁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뇌에 대한 인식이 지식의 대상,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신체의 일부로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자기를 잘 이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뉴로게이저가 갖고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뭐, 지난번에 여기 지금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지난번에 또 참여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시죠? 제가 지금 좀 보이는데, 보셨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분도. 근데 지난번에는 뭐 뇌의 골상학부터 뇌가 지금 뇌과학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시간인 것 같고, 오늘은 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니면 자기 주변의 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뇌가 말할 수 있는 것들 5월 8일 날 그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여서 제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로게이저라는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뉴로게이저는 서울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어떻게 보면 회사는 작지만 글로벌한 회사고요. 뉴로게이저가 그동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클라우드처럼 보여드리면 11년 차인 회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700명 이상의 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일반인에 대한 뇌분석 서비스를 개발했고 출시한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 데이터로 뇌지도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 유일한 기업이고, 오늘까지도 우리만큼의 데이터를, 건강한 아동 청소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국가나 정부기관 그리고 다른 기업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같이 노력을 해주셨고, 그분들의 이름은 다 밝힐 수 없지만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님도 계시고 존스홉킨스 특훈 교수님도 계시고 영국왕립학회 회원도 있고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시장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했습니다. 뇌분석 서비스, 브레인 어널리시스 서비스라고 해서 바스라고 우리는 하고 있고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220페이지의 뇌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 한 권이, 보통 책이라고 하면 한 권을 찍어서 10,000부를 찍을까 20만 부를 찍을까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책을 한 권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뇌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뇌분석 서비스를 위한 MRI 센터가 구축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계 최고 병원과 치매 진단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뇌에다가 칩을 이식하는 그 기술들을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저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오늘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93% 정도의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정확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뇌과학학회에 매년 참여해서 우리가 한 세 개 이상의 그 논문들을, 포스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로게이저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이 세상 분은 아니신데,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이분의 얘기가 저한테도 굉장히, 평생 동안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세상을 보는데 중요한 잣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한테 넘긴다라면, 우리는 과연 그동안 우리의 뇌를 잘 측정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켜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럼 질문하기 싫거나 지켜보는 게 불쾌하다라고 하면 신경질도 낼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건 없을까? 이것이 사실은 뇌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에 대한 니즈를 계속 키워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발달이 이제는 우리의 뇌를 아주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뇌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뇌분석 서비스 시대가 지금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조금 있으시지만 아이폰이라는 거, 스마트폰을 경험한 게 200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거든요. 그때까지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는 거를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전화기로 사진기보다 더 질 좋은 그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도 되기 전에 이제는 카메라를 누가 써? 무겁고 불편한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AI까지 들어가서 그냥 운전하면서도 AI한테 질문할 수 있고, 영어로도 얘기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질문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다 모두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의 발전 역사를 본다라면, 제 기억으로는 2006년인가 7년에 아이폰이 발표됐는데, 한 2005년쯤 와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그러니까 뇌는 이제 변할 거다. 뇌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속도도 엄청 빨라졌지만 사람이 자판을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속도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BCI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걸 컴퓨터에 그대로 넣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내 기억 속에 생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학이 좀 더 발전하고 한다라면, 정말 인간다운 것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책을 외우거나 이런 거보다는 꿈을 꾸는데 아니면 더 창의적인 것들의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시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좀 더 우리 스스로에게 그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뉴로게이저라는 회사는 한국의 사실은 스타트업이에요. 작은 스타트업이고 되게 힘들게 버텨내고 그 결과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부러운 건 미국의 HCP라고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그 뇌 연결 지도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의 이름이 휴먼 커넥턴 프로젝트라고 HCP입니다. 아마 여기 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HCP라는 걸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HCP의 22살에서 32세에 한 10살 정도의 데이터가 HCP에 몇 개가 있냐면 1200개가 있습니다. 뉴로게이저는 10세, 16세의 데이터에 초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데이터를 6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모아서 연구한 데이터의 개수는 미국 정부가 대단히 프로젝트로 미국의 훌륭한 대학들을 동원해서 만든 데이터 수에 우리는 50%에 육박하는 정도의 데이터 퀄리티와 데이터 볼륨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웹에서 보면은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정도는 돼야 데이터로 보지라고 하지만 뇌의 데이터는 한 개당 한 5기가에서 7기가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나오는 양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 600개의 데이터를 만약에 바이트나 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총 분량하고 비교한다고 한다면 아마 뉴로게이지 데이터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해보면 5살에서 21살까지 HCP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HCP-D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는 65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똑같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은 한 1700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미국에는 아시아인 데이터가 이 비율로 아시아인의 동양인의 비율을 하면 100개도 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양인과 동양인의 뇌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동양인을 이해하고 한국인을 이해한다라는 건 사실 좀 많은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가 국가에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사실은 관심에 가는 것에 정치인들은 예산을 배당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대한민국의 뇌과학이나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좀 더 건강했을 때 뇌에 대한 쓸모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한 2018년도, 19년도에,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 자체가 연구 참여라는 게 되게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즐겁게 시작되었어요, 뉴로게이저는.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의 뇌를 사진도 찍어가고, 우리 아이 뇌를, 아이를, 이런 사진들을 본 게, 뭐 임신했을 때 초음파 사진 본 거 말고는 아이의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너무 놀라운 경험이다 하면서 뇌에 대한 많은 인식을 바꿔주셨었고요. 뉴로게이즈에서 한 일은 뭐냐면,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아동 청소년 뇌 지도를 2019년도에 우리는 이미 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가 맨 왼쪽부터 하나는 구조적인 지도고요. 하나는 기능적 지도고요. 하나는 확산 강조 영상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도를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들의 자녀를 찍어서 이 지도와 비교하면 우리 아이는 여기에 특징을 갖고 있구나.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이 위험하구나. 라는 걸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가요. 제일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대구를 들려서 갈 수도 있고 대전을 들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뇌의 어떠한 회로들이라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푸는데 뇌의 어떤 부위를 써서 잘 풀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어떤 부위를 잘 활용하지 않아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그런데 왜 이런 게 신문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때 언론사에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왜냐하면 진짜 이 뉴로게이저 팀원들은 매일같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독립운동한다라는 생각으로 버틴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언젠가 되면 알려지겠지. 우리가 굳이 알리는데 힘쓰지 말자. 우리가 하는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대신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벌써 5년 전이죠. 5년 전에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뇌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네 가지는 개인들의 뇌예요. 개인들의 뇌의 뇌 기능 지도인데,
이 위에 표준 내지도와 보면 색깔도 다르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색깔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만큼 우리의 뇌는 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셀에 이게 지금 한 4, 500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 500개의 셀들의 하나하나가 다 유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어둡거나 조금만 밝아도 아니면 밝아야 할 곳이 어둡더라도 그 의미를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왼쪽에 보이는 게 뉴런이라는 거예요. 수상돌기는 정보를 들여오는 그 촉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 바디에는 그 뉴런의 핵이 있어서 저기에서 이 강도를 정하고 신호를 다음 세포로 전달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판단하죠. 그리고 뭐냐면 이 엑손이라는 축삭 돌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끝에 엑손 터미널이라는 것이 두 개가 만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들으셨던 그 마디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런의 신경 신호의 전달 방법은 신호를 받아서 판단을 해서 전기 신호를 흘러보내고 시냅스에서 화학 전달 물질,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화학 전달 물질로 변환돼서 다음 신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뭐 도파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뭐 세로토닌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한두 번은 들었을 만한 그런 어떤 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전달되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뇌를 찍어가지고 그런 차이를 구분하지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뇌 이 가운데를 보면은 회색 껍질과 백색 안쪽 알맹이 같은 게 보이는데 우리는 회색 그 껍질 같은 거를 회백질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그레이 매터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뇌에는 이 세포체 핵들이 모여서 저 껍질처럼 그레이 매터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 신호를 전달하는 엑손이라는 축삭돌기가 뭉쳐서 이 백색 영역을 구성합니다. 더욱 재밌는 건 이 뇌 부위마다 어느 정도 무슨 기능을 하는지 위치와 기능이 어느 정도 규정돼 있어요. 우리가 1909년도에 브로드만이라는 그 박사가 우리 뇌의 영역을 52개로 나눴었고, 그거는 굉장히 해부학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죠. 하지만 52개 매우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었지만, 지금도 이 브로드만 에리어의 많은 부분들은 틀리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이지 그 부위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 지도가 2016년도에 180개로 나뉘어져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 들었을 그 네트워크나 연결성에 대한 것까지 이제 MRI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MRI의 종류는 구조적 MRI, 이건 매우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면 후두엽의 주름과 위치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지, 어디서는 뭐 운동을 처리하고, 어디서는 색깔을 처리하고, 그래서 어느 부위가 그 망가지면은 색깔을 못 알아보고 눈은 정상인데도 뭐 움직임을 인지를 못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MRI 펑셔널 MRI, 기능적 MRI를 통해서 뇌가 어디가 잘 움직이는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디퓨전 MRI, DTI라고도 하는데 확산적 뇌 강조 영상을 통해서는 뇌의 신호들의 흐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정보면 어떤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부위가 어느 정도 발달했고 그런 것들이 어디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빠른 신호들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매크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경제도 마이크로하게 보냐, 미세하게 보냐, 아니면 이렇게 매크로하게 큰 범위에서 보느냐로 나눠질 수 있듯이 뉴로게이저는 뭐 이런 아주 섬세한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회사이고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시장에서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나이 드는 게 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메신저 창을 오늘은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요. 뇌가 몇 살 정도까지 성장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한 분께서는 25이라고 하셨고요. 24이라고 하셨고, 25에서 26세?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면을 보면 대충 아실 수 있어요. 대부분 20세 중반을 넘기지는 않는 걸로 원하시고 계신데 왜냐면 이게 양육기간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어머님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제법 보이시는데 어, 아이들의 성장은, 신체적인 성장은 예전보다, 우리 어렸을 때보다, 저도 60년대 후반생인데요. 어, 우리 때보다 요즘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고1 정도 돼서 그 덩치들을 보면, 이건 다 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의 양육 기간은 지금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뭐 캥거루라고 하시고, 예, 맞습니다. 늘고 있어요. 왜? 사회는 복잡해지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컸으니까 뭐, 이 정도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를 넘는 데까지 정점에서 꺾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굳이 지금 공부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한 50세 넘는 게 브레인스템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템은 한 40대 후반 50대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인스템이 하는 게 뭐냐면 생명 유지나 심박수, 호흡, 혈압, 그다음에 뭐 그 신호 전달, 그다음에 이런 경험치를 저장하는데 이 브레인스템, 뇌줄기가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기능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40대 후반까지 성장을 하지만 나머지 뭐 편도체, 여기 보는 아믹달라 이런 부분들은 30을 넘어서면은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뇌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안타까운 거는 뇌는 유지되는 구간이 없어요. 지금 이 그래프의 패턴을 보시더라도 성장을 멈추고 나면 그럼 우리는 한 나이 40 넘어야 이제 좀 나이 드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뇌는 이미 나이 들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뇌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뉴로게이저가 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 5억 2천 개의 복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한 200개의 분석 모델들 나이 드신 분까지 하면 300개 정도의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뭐 저 얘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뭐 뉴로게이저가 갖고 있는 뇌 이미징 센터고, 여러분들이 뭐 이곳에 오셔서 한 번쯤은 뇌를 찍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가 뉴로게이저의 그, 이 센터에 와서 저기 뭐야, 촬영을 해서 편집한 영상이 오늘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주소는 지금 채팅창에다 올려드렸으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봐보시면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자,
오늘 해결할 문제는 이겁니다. 한 반 흘러서 제가 말이 좀 느린가요? 반이 흘러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네요. 뇌 정보를 알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뉴로게이저에서 받았던 질문이에요. 뭐냐면 아이 뇌 분석 정보 알면 성적 올릴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 치료제도 없는 치매 위험성 알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난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이스를 모으면서 제가 단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적이 오릅니다. 공부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성적을 올렸어요, 뉴로게이저는. 뇌 질환 약들을 끊고도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게 뉴로게이저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서 1년 동안 뉴로게이저가 갖고 있는 케이스들인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의 치료제도 없는 치매 위험성 알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난 사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 치매 위험성 높으시니까, 경도인지장애 위험성도 높으시니까 술, 담배 끊으셔야 돼요 하고서 일주일 후에 봬도 술, 담배 계속 하고 계세요. 치매가 돼야 끊으실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뇌로서 10세, 16세 뇌 분석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표를 보여드립니다. 뇌 나이를 제외하고 1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아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강연하기 전에 모니터 봤을 때 이 모니터에 지금 작은 글씨들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오늘 오후에 되게 노력을 해서 보실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220페이지짜리 책을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는 우측에 베이직스 모델 분석을 개발했고요. 또 왼쪽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MBTI 관심 많으시죠? 요즘 근데 뭐냐면 뇌학계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게 MBTI인 것 또한 아시죠? 혈액형과 MBTI 그다음에 좌뇌 우뇌는 뇌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 즐겁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뉴로게이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뇌 MBTI를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BSTI라고 해요. BSTI를 보는 방식은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BSTI는 MBTI와의 다른 차이는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이건 정확하게 측정되어서 나오는 4개의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된다라면 이따가 뉴로게이저가 지금 만들고 있는 AI 카운셀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I 카운셀러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심리 상담이나 114개 항목을 누군가가 설명해 줄 때 그것이 바이어스가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을 혹시 100%안 생기지라는 것에 동의하실 분 있나요? 100%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잡성이라는 걸 객관화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I가 잘하는 감정 없이 딱 수치만 보고 비교해주는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또 AI 카운셀러를 만들었습니다. 이따 보면 되게 재밌는 답들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베이직스 모델로 볼 거예요. 이게 지금 220페이지짜리를 한 장표에서 분석할 수 있는,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뭐 동생이나 조카, 그 다음에 있다라면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원소 주기율표 같기도 하고 얼룩덜룩한데 뭐가 잘 모르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방법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계열은 성격입니다. 성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질과 성향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게 기질 쪽에 가깝고 어떤 게 성향 쪽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덩어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아이들의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기억력이 좋으면 학습 주기를 길게 잡아도 될 거고, 장기 기억이 약하면 학습 주기를 좀 짧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솔루션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이 오른쪽은 뭐냐면 아이들의 뇌 건강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조금 더 재밌게 살펴볼게요. 다시 왼쪽으로 와서 고양성 감정기질과 순환성 감정기질은 기질입니다. 이건 잘 안 변해요. 아이들의 이걸 보면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어머님, 아버님 어느 쪽에서 어떻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전적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신경성과 과민성을 봅니다. 신경성이라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 거고요. 과민성이라는 건 좀 쉽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 우울과 동료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봅니다. 또 하나는 신뢰 성향과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신뢰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잘 믿는 경향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날 믿게 하는 능력은 얼만큼 되는지, 충동성인데 긍정 상황 시 충동성과 부정 상황 시 충동성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공격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학폭과도 연관될 수가 있죠. 이런 케이스들을 살짝 말씀드리면, 뉴로게이저에서는 학폭에 대한 중요한 중요한 케이스를 한 2케이스 해결했어요.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외향성과 개방성, 성실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있는지 없는지, 사회 불안은 어느 정도 느끼는지, 용서 성향과 공감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비슷한 항목들을 쭉쭉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번만 쭉 보고 나면 되게 비교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인내 능력과 그릿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아래로 춤추는 이유는 아래는 좀 환경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통증, 감각 처리,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위험에 대한 허용도, 그 다음에 경외감에 대한 정도, 대인기인 죄책감이나 죄책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자기는 행복을 스스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자존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만심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 학폭이 그 나르시시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뉴로게이저가 밝힌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누구나 아이들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학폭의 직접적인 트리거링이 되는 경우는 자기성애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우리도 이제 이거를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럼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자, 그럼 자기성애가 높다라는 것은 아이가 이런 거죠.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나르시시즘이 하도 강하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이 저를 안 쳐다보고 옆에 있는 애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럼 미워지겠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뭔가 틀어지거나 자기 공격성을 참을 수 없으면, 폭력성을 참을 수 없으면 이 아이와 충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폭의 문제가, 그러니까 뇌를 알면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학폭의 문제가 아이들의 둘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교육의 환경에서 누적된 무언가가 있는가. 근데 저희 쪽에서 발견한 학폭의 케이스에는 분명히 그 두 당사자 말고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인지서부터는 학습과 관련된 거고요. 지능도 알 수 있고, 체계화 능력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도적 통제력 같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인지 조절도 알 수 있고요. 컨트롤이라는 의도적 통제력과 인지 조절, 이거 다 집중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정도의 워킹 메모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것, 제2 언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어, 그 다음에 독해. 이 아이는 언어적인 습득이 빠른지 독해로 인한 습득이 빠른지. 어렸을 때 아이가 독해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갖지 않았을 때 많은 책에 노출된 아이들이 독해 능력보다는 독해 부진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책 많이 읽었어요라고 하지만 독해 능력이 떨어지고 독해 부진이 높은 상태라면 그 아이가 정말 읽었던 책들이 의미 있게 이 아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을까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리 능력도 알 수 있고요. 수리 추론력, 그리고 지각 추론력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확산적 사고나 과학적, 음악적, 언어적, 예술적 창의력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요즘 뭐 진로 적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뉴로게이저는 진로 적성에 대한 부분도 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좀 약장사가 같네요. 저기 뭐야. 또 하나는 이제 성취, 창의력도 알 수 있고요. 메타인지나 학업적 성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다 하지만 학업적 성취가 낮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성적을 못 내는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죠. 뇌 검사 결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2년에서 3년 동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뭐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학습, 그 다음에 사춘기 진행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 칭찬 경험치도 알 수 있고요. 피학 경험도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언어적 폭력이나 이런 어떤 매질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서글프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참 유난히 많이 맞고 자란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맞은 뇌와 맞지 않은 뇌가 차이가 난다? 그럼 그 차이가 나는 뇌는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해갔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이 생겨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어렸을 때 피학 경험으로부터 나의 어떤 내가 고칠 수 없는 무언가의 생성이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뇌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어느 부위가 좋아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해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 잘 시키는 건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을 시키시는 게 해마의 용량을 키워주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의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용과 중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렸을 때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잠은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질환과 관련된 건데, 시간이 제 생각보다 오늘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하면 그래서 빅5도 볼 수 있고요. 스트레스도 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좀 라이팅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표에 익숙해지고 나면 아이들의 여러 군데를 지도 삼아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런 것들을 그동안 못했었고 왜 이런 것들을 어려워했고 시험 때면 왜 매일마다 머리 아프고 배 아프다고 했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우리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비교들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왓을 통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것에 BSTI라는 게 MBTI처럼 입에 착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들인데 우리는 뭐 이 밑에 분면은 이 밑에 두 바닥은 이 밑에 두 부분은 공부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뭐 뇌 건강. 이 위는 공부와 직접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새의 날개를 찾고 여기에서 새의 종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새가 얼마나 많은 족쇄를 차고 있는지 또는 이 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지를 한다면 BSTI나 I에 대한 좀 이해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BSTI는 마찬가지로 MBTI처럼 16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 패턴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은 매우 흥미로워요. 근데 이 16가지의 패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날개가 이렇게 크지 않은 참새라면 여러분들 욕심이 나시겠죠. 독수리처럼 큰 새고 날개도 크면 높이 날아서 여러분들을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죠? 누구나 부모님 마음은 훨씬 더 높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 같은 우리 아이가 되길 바랄 수 있지만, 이 뇌 분석 정보들을 한 700케이스를 분석하다 본 저의 느낌은 작은 새여도 만약에 이런 족쇄를 많이 달고 있어서 공부하는 게 그것도 힘들어 한다라면
부모님들은 그래도 넌 독수리가 돼야 돼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족쇄를 풀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일단 자유롭게 나는 것을 도와줘야 될까? 더 중요한 건 그럼 독수리여도 이런 독수리면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거를 여쭤보면 다 아니에요. 이거 막 피도 흘리고 있고 막 엄청난 쇠를 달고도 날기 위해서 푸덕푸덕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아이들이라면. 근데 보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보면은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2등급, 3등급, 뭐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고1인데 시험 뛰면 새벽 1시, 2시에 잡니다. 고3 때까지 건강한 머리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건강한 머리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라고 물어서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를 그냥 정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 전환이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이쪽 부분은 일란성 쌍둥이의 뇌인데 패턴은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네 형을 키워봐서 알고 내가 네 누나를 키워봐서 알아서 나는 너가 얘기하는 것은 엄마한테 씨도 안 먹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그리고 네 형도 키워봤고 너 첫째도 키워봤는데 내가 둘째는 너를 모를까봐 하는데 완전히 그거는 진짜 오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강압적으로 쇠틀에 넣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닮았잖아. 아니, 닮은 거는 성격이나 기질의 일부예요. 많은 것들을 교육의 힘으로 바꿀 수 있고요. 좋은 습관을 들여서 더 좋은 결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요 부분은 지금 AI 카운셀러인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하면 AI가 답을 해요. 그런데 요즘 저희 회사는 어떤 거 하냐면 중학교 아이의 정보를 넣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몇 등급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등급을 얘기해 줍니다. 재밌죠? 문과, 이과 어느 게 좋을까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게 제가 사람이 114개 항목을 비교해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런 어떤 앞선 테크를 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 초쯤에 아마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가 실제 사례입니다. 이 아이는 MSRB라는 뇌 MBTI 타입을 갖고 있고요. 이 두 개는 제가 얘기할 때는 공부머리예요. 위 두 부분. 지금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죠? 이렇게 제 마우스 움직이는 게. 위가 공부머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공부머리가 잘 발달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공부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을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기 능력이나 유지 기억이 약해요. 유지 기억이라는 건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6개월 동안에 계속 저희와 같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직 고1이니까 아이를 이번 시험에서는 성적에 대한 욕심을 어머님부터 좀 비워주시면 어떨까요? 아이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거는 이 아이는 유독 성격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이건 학원에서 하면 되고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시간을 계속 올린다라면 고1인 이 아이가 1등급 아니면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시간의 양을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고 이런 스트레스 상태를 가지고 고3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굉장히 큰 걱정 때문에 한 2개월 동안에 이쪽을 집중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에 그 공통 모의고사인가요? 고1?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 전날도 7시간을 잤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줬냐면 네가 스트레스라고 느낄 때마다 불안이라고 느낄 때마다 메모해서 나한테 갖다 줘.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니? 라고 했더니 자기는 뜨개질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뜨개질을 시켰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았겠죠. 수업 시간, 공부 시간은 상당히 줄었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등급이 1등급 오릅니다. 우리가 무조건 양적인 것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아이들 믹서기에다 넣고 그냥 갈아버리는 것 같아요. 아이가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의 뇌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면 어느 게 더 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뉴로게이저는 상당 부분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부모님과 주변에서는 이 부분을 잘 관리만 해줘도 아이가 기분 좋게 공부하고 지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상담하고 이 아이한테 부탁했던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집에 갈 때 부탁했던 건 저랑 상담을 끝내고 부탁했던 거는 집에 가서 엄마를 안아줘봐. 엄마를 안아봐. 그리고 엄마한테 사랑해라고 이야기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엄마의 반응도 달라질 거고 네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되게 경계했었어요. 오기도 싫다고 그랬었고. 근데 뭐냐면 이제 오면 저는 한 1시간 반 동안 상담을 하는데 한 2주 전에 3시간을 혼자 나불나불 떠들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갈 때 저희 직원들한테 어때 보여? 이랬더니 처음하고 너무 달라요. 아이가. 찍어 누르지 않고도 아이를 이해하고 나니까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어머님도 만족도가 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은 못 다녀도 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싶다예요. 뉴로게이저를 이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아이의 그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 맡기는 게 맞지만 육자가 들어가는 게 또 있잖아요. 양육이라는 거. 그죠? 양육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양육 기간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뇌관리의 시작은 50세도 빠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50세면, 그죠? 뇌 노화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나요?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 뇌가 제대로 나이 들고 있는지,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한 번쯤은 봐야 돼요. 또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건강검진 받고 건강검진 진단서 갖고 오라고 하면 저 집 되게 유난 떠네 이랬어요. 그죠? 근데 요즘 웬만하면 그냥 건강검진 이거는 그냥 서로 교환하는 건 그냥 그냥 평범한 일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뇌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따님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그 평생 이제 부모님한테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켜줘야 하는 사위 녀석이 뭐 알코올 중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이 아이는 얼만큼 성실한 건지 이거 최소한 확인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속이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살인자가 되고 그러지 몰라서 뭐 결혼하고 나서 갔다 와서 이혼하는 얘기도 이제는 뭐 심심치 않게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아는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하나의 답을 아까 드리기로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알면 뭐해? 나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다시 이걸 알면은 다시 젊음으로 돌려줄 거야? 아니면은, 그래, 내 치매 위험성이 한 80%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 어떻게 할래? 그냥 난 나대로 살래.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시지만,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치매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21년도에 하나 나왔고요. 23년도, 24년도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받은 레캠비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 7월 얼마 전이죠.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인지기능 저하 감소 효과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나 부작용 비율은 아직 있어요. 이 약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적정 시기에 투여 처방을 받아야 그나마 지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제가 뇌를 찍었는데 뇌에 대한 치매 위험도가 한 60%야 라고 한다라면 술, 담배 끊고 잠 잘 자고 건강한 유지하면서 치료제가 나오는 속도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단백질의 구조나 어떤 이 신약을 개발하는 시간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내일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 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은 어느 순간에 똑같이 치매 위험을 가졌지만 한 사람은 관리를 한 사람은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약을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고, 내가 알면 뭐해. 그냥 사는 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약이 나온 날 그 약을 먹어도 이미 늦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현명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나 어른들의 문제에 있어서 뇌의 자기 상태를 알 필요성은 이제는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럼 50세 이상의 뇌 분석 서비스를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은 부위들의 뇌가 어느 정도 수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연결성도 알 수 있어요. 아이들 경우에는 연결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연결성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드리는 건 그 네트워크들의 연결된 구조들이 얼마만큼 잘 유지되고 있느냐는 나이 드셔서 예를 들어서 행동이 불편해지시거나 깜막깜막 하시거나 생각한 거를 바로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의 문제를 우린 연결성의 상태에서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인지기억, 일화기억, 의미기억, 뭐 일반인지, 사회인지. 뇌기능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정관리 능력도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저도 놀랬습니다. 야, 뇌 찍어서 그러면, 뭐 남편하고 부부분께서 서로 찍으셔가지고, 재정관리 능력이 우수한 쪽에서 앞으로 가게를 책임지도록 하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언어와 소통 능력, 시공간 능력.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설명해 드리고 나면요, 잘 수용을 안 하세요. 그럼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드시면서 좀 꼰대가 되셔서 인정하시기 싫으시겠지만, 이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활달해요. 나는 아직 운동 조절 능력하고 언어와 소통 능력이 우수합니다. 하는데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예전같이 쉽지 않아요. 하신 말씀 또 자꾸 하시고 본인 얘기만 하시려고 해요. 이거 자체가 언어와 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오늘은 이거죠. 경도인지 장애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는 것의 그 앞단입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의 6명 중에 1명이 10명 중에 상당히 높은 수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10년 안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에 대한 정확도가 93%라면 우리 뉴로게이저의 수치입니다. 뉴로게이저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위험도를 지금 나이 50이신 분, 60이신 분, 70이신 분이 받아서 나는 한 40%야. 40%는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세인데 70%야 라고 하면 술, 담배 끊으셔야 돼요. 80%면 우리 쪽의 과학자들은 이미 치매야라고 판단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치매 판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위험 정도가 경도인지 장애가 내려져요. 그 이유를 캐고 또 캤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한 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 기간이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기에 진단을 하는 것은 환자의 가게나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매가 확실시 되는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치매를 내려서 뒷단에 대한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의료 쪽에서의 치매 진단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치매 치료제의 좋은 투약 시기는 초기예요. 초기여서 왜 그 베타 아밀로이드나 뇌 안에 플라크라는 이런 물질들이 쌓이면서 그게 뇌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방해해서 기억도 안 나고 점점 뇌가 쪼그라지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그 타우라고 그러나요? 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이 두 개가 뇌 어떤 분야에서는 뇌 치매를 일으키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뇌에 대한 치매 위험을 잘 관리하다가 이 정도면은 병원에 가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PET-CT 찍으면 머리에 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치매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치매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그 PT를 찍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선제적 치료가 예방적 차원의 아니면 앞쪽의 치료가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 외할머니도 치매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요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살 때니까 한 1970년도 때는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고 집에서 다 가리고 그 자식들끼리 치매에 걸린 부모님 남의 집 앞에다 자기 동생 집 앞에다 놓고 가고 막 이러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시대고 그런데 치매라는 거는 특이한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뇌라는 거는 뇌가 한번 망가지면 자 보세요. 뇌가 망가지면 내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기억이 날아가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가 소리 지르면 되니까. 내가 사람들을 잡고 흔들면 되니까. 이 뇌라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 부분이 내 주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뉴로게이지에서 갖고 있는 뇌질환 질환의 진단의 정확성은 93%, 그 다음에 치매의 경우에 93%, 자폐증의 77%, ADHD도 71%나 돼요. 이건 그 의료 영역에서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거 안 이상해 보이시죠? 이 사진들이.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차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차 보고 있는 사람은 요 한 사람이에요. 다 뭘 보고 있나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나를 본다라면 저는 이 뒤에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땅을 보면서도 주변을 파악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그 다음에 한 5인치 정도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을 갖고 있는 세대. 근데 이런 세대가 신호등마저 땅바닥에 묻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세상이냐? 왜냐하면 이게 외국 관광객들이 놀라서 찍어가는 사진들이에요. 야, 한국에 오니까 신호등이 바닥에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낯설지 않은 사진입니다. 저희 검사 받으러 오신 부모님들 중에 둘째가 나의 어린애가 있어요. 그럼 나의 어린애가 보채기 시작하면 전형적인 이 방법을 쓰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 그냥 뛰어다녀도 되니까 그냥 저기 핸드폰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세요.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부모님은 지금 어린 아이한테 마약을 주사하고 계신 겁니다. 왜? 스마트폰 의존성이라는 거는, 이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도 없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은 울음 그치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핸드폰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많았죠. 지하철에서 아이가 응애 하고 엄마 막 이러고 하면은 사람들이 눈총 줘요. 아, 저 집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철 안에서 애를 패는 엄마도 있었고, 이제는 그러기는 안 하니까 애 태우고 나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애가 시끄러워지려고 하면 핸드폰 앞에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저는 뇌를 관점에 있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 주변에서 아이가 떠드는 건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아이도 그랬고 내 아이의 아이가 또 저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외국에 가서 보면 떠들면은 같이 옆 테이블에 할아버지가 놀아주는 경우도 봤고, 그렇게 제재하는 경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냥 나만 아니면 되고, 조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뇌에 대한 좀 인식이 확산되면 좀 변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뉴로게이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하고 싶은 분이 있다라면, 왜냐하면 제가 그 장래혁 교수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뉴로게이저의 상담사를 저희는 요즘 이제 양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뇌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실 수 있고, 뉴로게이저가 어떤 항목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항목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뭐 약간의 소정의 그 교육비는 있지만 그 교육비도 뭐 어떻게 보면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케이스들을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쪽에 연락해 보시고,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뇌 검사 비용은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는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노인 50세 이상은 200만 원인데, 제가 300만 원이에요 하면 다들 입이 쫙 벌어지세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들 웩슬러 검사나 여러분들이 1, 2년 사이에 아이들에 대한 문제나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할 때 그 시간과 비용을 다 합친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계산해 봤을 경우에는 뉴로게이저의 뇌 검사 비용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MRI 비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요.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자녀분들 그래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검사 받은 검사지 가지고 오시면, 검사 받고 나서 검사지 받고 나면 뉴로게이저는 그 검사지를 바탕으로 또 다른 알고리즘이나 분석 모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비용으로 한 50만 원을 할인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할인 혜택을 많이 드려서 200만 원 정도에 가깝게 방학에 한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뉴로게이저 가격이라는 게 300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약간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호텔비나 항공기 비용하고 조금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나 뭐 우리가 좀 더 슬롯이 많이 비거나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데이터를 주신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기간 동안에 좀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뭐죠? 그래서 뭐, 예. 그래서 아, 이 부분들은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65세 이상 경로 혜택은 하신다고 하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주주나 투자자들한테 욕 되게 많이 먹어요. 왜냐면, 그, 몇 살부터 검사 가능하냐.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는 10세에서 16세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에서 고1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변에 권해드리는 건, 아까 그 케이스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3, 고1 정도에서는 받아보시라. 마지막 인생의 장기전에 들어가는 이 아이가 정말 머리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머리는 지금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최종 점검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을 조금 일찍 끝나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질문이 별로 없네요. 질문 주시면 돼요, 지금. 뭐, 이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아도, 뭐, 뇌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것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오늘 이 서비스라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거나 우리 가족의 건강에 있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뇌분석 서비스랑 같이 함께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질문은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뭐,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나라님에 대한 뇌 상태는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납득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사례들 질문에 대해서 좀 유도해드리기 위해서 하면은 ADHD 판정받았던 분들 중에 아이들 중에 ADHD 약 끊고도 더 성격 좋게 건강하게 지내는 아이들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 시간 줄이고도 부모님도 만족하시고 성적도 오르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고1이 지나가면 검사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고1 이상, 고2, 고3에 대한 모델을 장담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1까지는 우리가 검증된 모델로 이거는 정확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개발된 대상 연령과 적용되는 대상 연령이 달랐을 경우에도 우리가 정확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관련 검사 경험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려요. 예, 있습니다.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굉장히 의심되는 아이였고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서비스를 권유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건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험이나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검사 결과가 맞지 않더라도 아이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시고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나름 의미 있었고 그 아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인 아이는 저한테 한 2시간, 3시간 동안에 채팅을 통해 가지고 엄청 괴롭혔습니다. 궁금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경우에는 또 뭐죠? 고1인데 뉴욕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서번 증후군 아닐까? 너는? 그리고 너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정신질환이라는 게 아동 청소년이 한 20%는 경험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경험해요. 싹싹 지나가요. 근데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뇌에 분명히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잠시만요. 자폐 스펙트럼 말씀드렸고요. 중독 때문에 망가진 전두엽은 어떻게 돌아올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는 중독되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는 금방 저는 회복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너무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불안하면 의존성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답을 한 적이 있어요. 핸드폰 보게 하느니 큰 TV를 보게 하세요. 작은 손안의 여기에서 너무 많은 자극들을 보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요즘 TV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띄워가지고 큰 화면에 보게 해주시기라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어, 이거는 전두엽이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중독은 사실 도파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독이 되면 핸드폰을 보면 계속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도 그 정도의 도파민이 문제 하나 풀었을 때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도파민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유튜브 보면서 계속 재밌는 거가 알고리즘 타고 떠오르는데 공부할 때 그거보다 더 큰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공부보다 재미없는 것을 살살 꼬셔서 없애야죠. 아니면 공부가 재밌도록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신 사진처럼 그런 사진들을 유튜브를 계속 보게 하고 너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엄마가 마약 해놓고 너 마약 중독시켜놓고 마약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MRI 검사를 자주 할 경우 부작용은 없을까요? 없고요. MRI는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로게이저의 검사 주기는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건 한 4%의 뇌에, 약간 기형이 있습니다. 측두엽 일부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부모님들도 여태까지 뇌를 찍어보지 않으셨다라면, 뇌 혈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뉴로게이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인으로 뇌를 보시는 거는 권해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갈수록 기억력이 심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54세.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치매 가능성도 높은 걸까요? 이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무조건 공포를 드리기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뭐, 나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한다라면, 혹시 요즘 스트레스가 늘어났나요? 늘어나셨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기억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안 좋아져요. 아니면은 너무나 많은 요즘 뭐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경도인지장애 치매라는 거는, 왜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요즘 그 깜빡깜빡해, 치매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치매는 뭐냐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치매예요.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면 치매죠. 왜? 이건 이제 내 가족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예를 들어서 속옷을 겉옷으로 입었어요. 그리고도 나는 편해요. 왜? 그것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을 테니까. 그럼 그 정도면 치매인데, 그건 너무 늦는 거죠.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주변 상황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현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한 번은. 그 다음에 뇌와 유전은 영향력이 큰가요? 후천적 뇌개발의 유의미성이 높은가요? 뇌 유전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형성되는 게 아버지로부터 반, 어머니로부터 반 받아서 사람의 모든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뇌는 계속 바뀌죠. 왜냐하면 북한의 아이들의 뇌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뇌보다는 훨씬 작을 거라는 영향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걸 먹이느냐, 어떤 휴식을 취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그 학습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계속 변합니다. 그게 유전자보다는 덜 암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굉장히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지만 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깡패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막 한번 부르르 하면 막 몸을 떨 정도로 이 화를 못 참는 성격이어가지고, 뭐가 안 되면 막 밤새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약간 강박 같은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터지지 않는 이유는 교육으로 많이 눌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유전 영향력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변해라고 했지만, 뇌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 변합니다. 근데 같은 환경에 놓고 똑같은 조건에선 안 변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이나 국가 환경,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까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개선해주면 우리 아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검사 기간과 상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검사 시간은 4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시면은 아까 오늘 유튜브 링크 드렸듯이 그 링크 보시면은 그 상담서부터 검사 방법부터 상담까지 다 그 10분 안에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뉴로게이저를 위해서 무료로 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그 유튜버님께도 제가 조금 보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 가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핸드폰을 아이에게 몇 살부터 줘야 되나요? 평생 안 줄 수 있으면 좋죠, 사실은. 평생 안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여도, 뭐 6살 때에도 엄마한테 핸드폰 갖다 줘야지라고 하면 갖다 주고, 아니면 엄마 나 이제 다 봤어. 5분만 보고 엄마한테 주자. 이런 것들이 길들여지면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조절 능력이 없는 게 의존이고 중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 처음에 훈련이라는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년 기준으로 적성 검사 시기가 있을까요? 저는 박사님은 아니고요. 그냥 회사 대표입니다. 예, 생각하는 기준으로요. 학년 검사, 저는 뉴로게이저의 서비스, 뇌분석 서비스를 받는다면 정말 뉴로게이저의 뇌 분석 정보를 어느 정도 잘 활용하실 준비가 돼 있다라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년 주기로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1 때 한번 중3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에 한번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잘 했는지 졸업하면서 한번 찍어보자. 중학교 어떻게 보낼 건지.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까지 우리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면 이제 성인을 앞둔 상태에서 뇌에 큰 문제는 없는지 정도. 그러니까 10대 동안 한 3번 정도를 찍을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성인의 ADHD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다가 나중에 약을 끊고 정상 생활을 할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ADHD가 오진이 가장 많은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ADHD 같은 거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처방이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냥 아이가 조금 산만하고 공부에 집중력이 없으면은 ADHD 약을 찾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고1의 경우 진로나 성향 파악에 유의미한 결과가 유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요. 성적도 올랐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셨어요. 그거는 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결과였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안 관련 정신과 약 처방 받아서 먹었던 경험도 뇌에 상처를 남기나요? 이거는 아마 약에 대한 의존성으로 나타날 거예요. 오랫동안 약을 처방하셨다라면. 하지만 뭐냐면 약을 처방받았어도 불안은 불안으로 나올 겁니다.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관련한 연구는 없는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아무 논문이나 찾으셔가지고 좋은 논문 해가지고 챗GPT에다 올려주면은요, 챗GPT가 다 요약까지 해서 설명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요. 90대신 아버지가 15년 전부터 뇌 상태를 보고 치매 예방약은 드셨는데 최근 머리를 다치신 이후 치매 증세가 두 달 새 급격히 나타나셨는데 외상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요? 회복 또는 지연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 가셔서 일단 외상을 입으셨다라면 그 병원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90세가 되셨다면 상당 부분 많이 약해지셨죠,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 아직까지 치매에 대한 건 아니신 것 같더라면 뇌 건강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 해드리는 것도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바꾸려면 그거는 전 아닌 것 같고요. MRI를 하려면 움직이면 안 돼서 초등학생 수면 마취 안 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은 10세 초등학생 10세 이상이면 사람의 모터 그러니까 움직임을 관장하는 전두엽 맨 끝부분이요.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자기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로게이저가 왜 10세부터냐라는 질문은 거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세 아이들은 대부분 다 성공해요. 그리고 9세 되면 실패율이 확 올라갑니다. 10세 중에서도 여아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틱장애나 성격 장애도 궁금합니다. 그 아까 보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틱장애나 성격 장애에 대한 검사치도 보실 수 있어요. 뇌가 또래보다 작은 경우겠죠. 작은 경우 학습 지연이 생길 확률이 높을까요? 뇌 크기가 큰 것이 학습 면에서 유리하나요? 머리가 큰 게 아니라 뇌가 크면 머리가 좋을 확률은 조금 상관관계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 부분은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뇌에 발달한 부위가, 뇌 공부에 관련된 부위가 어떻게 하는지는 다시 측정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네, 어,
검사의 결과에 따른 낙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폭력 노출에 대한 양육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실망감으로 관계가 곤란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들으십니다. 그때는 아이들은 참여시키지 않아요. 이 결과를 설명드릴 때는. 근데 뭐냐면, 아버님들이 원 없이 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낙인 효과나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어렸을 때 한 1년 동안에 심하게 매질을 하고 훈육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었구나. 뉘우치는 시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그래요.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시고 우리나라 아버지들 자식들에 대해서 무뚝뚝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관계가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훨씬 더 헌신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멀어졌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 감성과 공감에 아직까지 행복을 느끼는데 인간이 기계가 되는 것 같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장혁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셨던 적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매일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앞만 관찰해도 모르고 쟤는 왜 저러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뇌에서 나오는 불안 수치가 높거나 피학 경험 때문에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 도닥일 수 있는 것이 비인간적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사진을 찍는 것도 비인간적이고요. 그죠? 무언가 기계를 이용하는 건 다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하지 말고 말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오면서 인간은 더욱 인간적인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쟤는 어때? 뒷담화 치고 계속 사람을 이상한 모양새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건 이해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정신의학의 단계에서도 질환에 대한 하이어러키보다 ADHD, 아까 말씀드린 서번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을 미국의 신경학회나 최첨단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라면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일종으로 보자라는 시각이 되게 강해요. 전 이게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를 뿐이야. 근데 쟤는 자기 생각을 계속 쫓아가는 어떤 고집스러움이 있어.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럼 그걸 이해해줘. 이해해준다라면 우리는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들을 어쩌면 조금 더 들어줘야 될 수도 있어라는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얘는 환자입니다 하는 순간 뭐냐면 환자야. 절로 가야 돼. 조금 떨어져 앉을까 우리? 아니에요. 왜? 누구든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저희가 이 검사를 하면서 가졌던 게 뭐냐면, 사이코패스 트레이시라고 해서 사이코패스 성향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인 사람은 의사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법적인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람이 범인한테, 죄인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되지 않게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있어요. 수술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갖는 고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난다라면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는 잘못된 언론의 보도 때문에 사이코패스면 살인자고 범죄자야. 아니요. 사이코패스 성향과 사이코패스는 또 다른 문제고요. 사이코패스는 정신적 기질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본다라면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쪽 밝은 쪽으로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쪽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계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인간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제가 이런 강연하다가 저는 자주 웁니다. 왜냐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뇌를 알아가면서 갖는 저는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들이 흘리는 눈물도 봤고, 아이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한 사례가 있는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데려와가지고 아이가 이 상담실 밖에서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뭐라도 좀 얘기해 달래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아이의
스트레스 관련 신체 반응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를 불러들여가지고, 혹시 애야, 너 시험 볼 때 머리 아프거나 배가 아프지 않니? 이랬더니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울었어요. 애가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싶어서 같이 울면서, 그래, 왜 그런지 아저씨한테 얘기해 줄래? 이랬더니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한테 시험 때면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꾀병 부린다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 혼남에 노출이 됐으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그걸 알아주는 나를 만나고 나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리고 가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두 번, 세 번 머리 숙이면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걸 기계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아파하고 혼자 어두워서 힘들어 하던 문제를 저희는 부모님들한테 전해드렸고, 아이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뇌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시켜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보람을 느끼는 사례로 봅니다. 집중력 높이는,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원 여기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 브랜 트레이너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하는 회당 5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로 본다라면 본인이 스스로 좋은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영양제 먹는 거 도움 돼요. 안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보다는 식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거 잘 먹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아닐까?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좋은 잠자리, 이런 것들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 저는 고등학교 IQ가 138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영재 소리 듣고 천재 소리 들었지만은, 사람들과의 비교를 버텨낼 만큼, 왜냐면 제 친형이 더 세계적인 과학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국 1등이고 나는 끼케야 반 1등인데, 반 1등 해서 학교 성적표 가져가도 고2 때까지 종아리 맞았어요. 전교 석차로 혼을 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재미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교와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공부를 재밌어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면 아웃사이더처럼 살아가는 거죠. 사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냉철함이 필요할 때 있죠. 그 다음에 채용 공고, 뉴로게이저 채용 공고요. 뉴로게이저는 굉장히 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저랑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뇌를 다루는 거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점집도 사람의 뇌를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 해 보셨나요? 더 시원시원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해 서울대학교 가, 얘는 걱정 마, 이러지만, 우리가 그런 비과학적인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것에 같이 고민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35분이기 때문에 저는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초기에는 그 집 댁 근처까지 가서 다시 차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드리곤 했었어요. ADHD 진단? 요거까지는 교수님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성인의 ADHD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는 있지만 전혀 효과를 모르겠네요. 뇌 검사를 받는다면 ADHD에 대한 받아볼 수 있는 거였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결과 바탕으로 치료 솔루션을 접근 방법. 이거 굉장히 단언적이고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ADHD 약을 먹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생각을 거꾸로 해서 본인이 ADHD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는 자기 스스로도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 때 나 죽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의 뭐 자살 생각이나 자살 행동에 대한 수치는 거의 0에 수렴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들으면은 기함을 하시지만 아, 나 너무 죽고 싶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 너무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성인 ADHD는 저희가 아직 그 측정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말 ADHD가 걱정되신다라면 뭐 뉴로게이즈를 한번 방문해 주신다라면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내서 한번 그 고민을 같이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냥 제가 만약에 시간이 원하시는 시간이 된다라면 무료로 하겠습니다. 예. 뉴로 피드백의 의미도 뉴로 피드백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또 질문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챗GPT 찾으셔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오늘도 1시간 반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